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법원이 방금 전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비상대책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에서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완승을 선언했습니다. 이 전 대표 주장을 받아들여서 본안 재판이 끝날 때까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법원은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발족하면서 당이 비상 상황이라고 규정한 것부터 또 최고위원회, 상임 전국위, 전국위의 의결 절차까지 모두 문제가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시 대표 직무대행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판단을 계기로 결국 이준석 전 대표의 투쟁은 더욱 격렬해질 가능성이 커서 여권 전체가 다시 큰 소용돌이에 빠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보도본부 한나인은 법원이 여권에 떨어뜨린 가처분 인용 폭탄 관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에 효력을 정지해달라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냈던 가처분 신청을 말씀드린 대로 법원이 결국 사실상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다며 지난 10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지난 17일 첫 신문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심리를 시작한 지 9일 만에 사실상 이 전 대표 주장을 받아들인 건데요. 재판부에 따르면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위원장을 상대로 낸 비대위 전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가운데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 부분은 각하했지만 주 위원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이 전 대표가 당 비대위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본안 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정치적으로 사실상 법원에 의해서 주 비대위원장이 해임되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양측의 엇갈렸던 주장들 다시 듣고 오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과 더불어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재판장님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법리상으로 보면 당연히 이거는 인용이 돼야 된다고 판단하고요. 네. 전국위의 결과가 어차피 다시 해도 똑같을 것이다라는 논리로 이제 채무자 측에서 채무자 측이 주장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전받을 이제 실익이 없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런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치졸한 논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가처분이 기각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용되면 어떻게 하고 하는 질문 자체에 대한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우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법원의 판단이니까 제가 정치듯이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문가적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건 가처분이 인용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기각될 수밖에 없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세요? 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재판부가 낸 결정문을 자세히 읽어보니까요. 재판부는 먼저 이 전제에서 지금 논리를 풀어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결정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비상대책위 설치는 의무가 아닌 선택이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당원과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그 지위와 권한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므로 비상대책위 설치 및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요건인 비상상황은 엄격하게 해석하여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게 되고 당헌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위 기능을 회복할 수 없거나 회복이 매우 어려운 상황을 의미한다고 보여야 한다. 법원은 바로 이 전제에서 모든 문제를 이제 판단을 했는데요. 결국 법원은 이준석 전 대표 측의 주장을 거의 대부분 인정을 한 겁니다. 또 정당의 정치적 의사결정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 이런 국민의힘의 주장은 사실상 대부분 배척을 한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상임 전국위 의결에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해 개최한 최고위, 상임 전국위의 절차적 위법성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신문 전체 취지를 종합해본 결과 국민의힘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상대책위 발족의 기본 요건부터가 갖춰져 있지 않다. 이렇게 본 거군요.
네, 법원은 비상 상황이 발생한 걸로 보기 위해서는 이 당대표가 거리된 경우 또는 최고위원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해야 하고 여기서 준하는 사유라 함은 당대표 거리나 또 최고위원의 기능 상실과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일이 발생해서 당의 의사결정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국민의힘 상임 정국위가 든 사유인 당대표 6개월간 사고는 이 당대표 직무 수행이 6개월간 정지되는 것에 불과해서 당대표 거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데 이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원내대표가 이 직무대행으로서 당대표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당을 대표하는 의사결정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당대표 거리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네, 법원은 또 이 최고위원 중 일부가 사퇴하더라도 남은 최고위원들로 최고위 운영이 가능하니까 최고위원회의 정원의 과반수 이상이 사퇴로 최고위의 기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적시했습니다. 법원은 이와 함께 당대표와 일부 최고위원들이 비대위 설치를 반대하고 있었음에도 상임 정국위 의결이나 정국위 의결로 당원들이 선출한 당대표와 또 최고위원이 그 지위와 권한을 상실했는데 이는 당원들의 총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임 전국위원회, 그다음에 전국위원회 의결로 수십만 당원, 그다음에 일반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고 전당대회에서 지명된 당대표, 그리고 최고위원회 지위하고 권한을 상실시키는 것은 정당의 민주적 내부 질서에 반한다. 이렇게 법원은 판정을 했습니다. 결국 대표가 거리된 것도 아니고 최고위원회가 해산된 것도 아니니까 비대위를 발족해야 할 만큼의 비상 상황으로 볼 수가 없다. 지금 이런 논리인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이런 논리로 비대위 체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면서 전국위 의결 중 비대위원장 결의 부분을 본안 판결시까지 정지하는 인용 판결을 내놓은 겁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시 대표 직무대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여론전은 더욱 격렬해질 가능성이 크다 보니 여권 전체가 더 큰 소용돌이에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오늘 결국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대로 법원의 판단 결과는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준석 대표가 완승을 했고 국민의힘은 완패를 한 겁니다. 결국 이제 그 논리적인 주장은 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결국 비대위를 발족시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 바로 당이 비상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이죠. 국민의힘은 이전에 지금 비대위 그 발족 절차를 한번 저희가 되짚어 본다면 이준석 대표가 6개월의 당원권 정지 상태가 당원권 정지를 받았다. 그다음에 최고위원들이 잇따라 사퇴를 했다. 따라서 당의 지금 지도 체제가 붕괴된 비상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 전국위원회와 전국위에서 이 상황을 비상 상황이라고 일단 규정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도부를 새로 꾸려야 되는데 결국 전당대회를 열기 전까지는 비상대책위 체제로 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비상대책위를 구성할 권한이 그러니까 이전에 국민의힘 당원상으로 보면은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 대행밖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 직무대행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상임 전국위 의결을 통해서 당 직무대행도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원을 바꾼 다음에 비대위 체제를 발족시켰는데 이 기본 전제부터가 그러니까 비상 상황이라는 그 기본 전제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이후에 이뤄진 절차 자체도 전부 다 적법성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본 겁니다. 자, 먼저 변호사니까요.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 지난 그 신문기일에서 그 재판장이 우리 보도상으로 보면 비상 상황에 대한 내용을 상당히 자세하게 물어봤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재판장이 이 비상 상황에 대한 어떤 내용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서 인용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아졌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에 아마 결과가 나오면 인용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아무래도 당초 어제 보도에는 다음 주 이후에 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저는 좀 결정이 늦어지게 된다면 사정 판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결론은 기각, 내용은 위법하지만 내용은 어떤 위법을 인정하지만 어떤 결론적으로는 기각을 할 수 있는 사정 판결의 가능성을 좀 높게 봤습니다만은 오늘 오전에 이번 주에 나온 것으로 봐서 저는 인용 결정이 상당히 될 확률이 높았겠다 생각이 들었고 내용을 보니 이 자체가 당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비상 상황이라는 내용의 전제부터가 잘못됐다. 법원에서 이 부분을 짚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에 따라서 비대위로 가는 절차에서 당헌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뿐만 아니라 실체적으로 보더라도 정당 민주주의를 반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라고 해서 일단 어찌 보면 법원에서는 어떤 법리적인 판단을 저는 했다라고 보고요. 뭐 정치적인 고려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상당히 소용돌이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하는 생각이 권성동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지금 직무대행을 그대로 하게 되는 것이고 김용태 최고위원이 당시 사임의 의사표시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두 분이서 남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회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마지막 말씀부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 김용태 최고위원이 만약에 부존재한다. 그러니까 최고위원으로서 지금 이게 없다고 한다면 당연직만 두 사람이 있는 결과인데 그러면 일단 지금 오늘 그 결정문에서 보여지듯이 3명이 있으므로 1명만 최고위원을 임명해도 뭐 4명으로 성원이 된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근데 아마 선출직 2명만 있는 경우라면 이 경우 뭐 최고위원을 다시 뭐 선정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거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당에서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고 합니다. 기자들이 계속 당에 묻는데 그만큼 이 당은 지금 혼란 상황입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되느냐에 대한 상황인데 결정문 그대로 놓고 봤을 때도 사실 정당의 지금 지도부의 어떤 기능이 상실됐다라고 밖에 표현이 안 되거든요. 이를테면 비대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돼 있습니다만 비대위원들은 인정되는 상황이잖아요. 뭐 그 결정문대로라면 그 부분은 이제 좀 더 법률적인 해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분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 비대위원이 존속이 된다고 하면 존속되는 대로 말이 안 되는 게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이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이 직무 정지됐는데 남은 비대위원들의 어떤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당성이 있느냐라는 문제가 다퉈져야 되고 또 그거 아니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최고위인데 최고위가 3명밖에 없는 상황 이 상황이 그럼 비상 상황이냐 아니냐에 대한 또 문제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실체에 대해서까지 그러니까 결정문을 보면 문제가 있다고 하므로 절차상으로 다시 처음부터 되돌릴 수 없다라는 해석이 있는 반면에 당내에서는 아니다.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나가면 된다라는 의견도 있어서 아직은 이게 정확하게 지금 뭐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법리적 해석도 당원 당규서 해석을 다시 당에서 기저국에서 내려야만 뭐 당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또 판가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제 궁금해지는 부분이 네. 그겁니다. 저희가 아까 이제 오프닝 멘트에서는 사실상 해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건 이제 정치적인 해석인 거고 네네. 어쨌든 법원이 내린 그 결정문 상으로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직무집행 정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비대위원장의 직은 또 갖고 있는 걸로 그렇게 또 법원이 인정을 한 걸로도 볼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직무집행 정지하는 요거의 의미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말씀해 주셨듯이 정치로야 어떤 직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뭐 해임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금 비대위원이 임명된 비대위원들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원래대로 돌아가서 권성동 직무대행을 필두로 하는 어떤 최고위원회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렇다면 비대위가 또 있다는 것인데 저는 비대위가 이제 정당성을 상당히 잃었다고 보고 저는 이제 뭐 스스로 해산을 하던 이거 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위원장이 직무 정지가 돼 있는데 비대위가 활동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라면 법리적으로 봤을 때도 아마 비대위는 그대로 더 이상 운영되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보고요. 원래대로 가서 다시 최고위원회, 국민의힘의 원래 집행부가 살아나서 다시 이제 직무를 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까 또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변호사시니까 제가 네, 다시 네, 네. 계속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법리적으로 봤을 때 이 문제도 있습니다. 아까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기존의 국민의힘 비대위는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결국 이제 법원에서 만약에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절차적인 하자 부분을 지적을 할 텐데 그 절차적인 하자 부분을 갖다 그러니까 바로 잡아서 다시 비대위를 발족시키면 아무 문제가 없게 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왔거든요. 네, 네. 실제 그런 게 맞습니까? 법리적으로 어떻습니까? 판결문에서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금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직무대행은 비대위로 넘어가는 절차에서 예를 들어서 비대위원장을 지명할 수가 없습니다. 권한대행.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대표의 거리 상황에서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이 아니라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직무대행이거든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사고다.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 동의를 하고 있고 다툼이 없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당의 윤리위로부터
6개월 당원권 정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고인 부분이고 사고라는 것은 잠시 직무를 못 한다는 것이지 그것이 없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 그러니까 이른바 대표 거리 사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원 개정도 이 판결문을 보면 잘못돼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거 그렇게 바꾼 당원 개정도 일단 문제가 있다라고. 아 그렇게 보셨습니까? 네네. 저는 그 직무 대행으로 네네네. 그 직무 대행이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그 당원 개정은 네.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제가 맞습니다. 채무자 쪽, 그러니까 네네. 그 국민의힘 쪽의 주장 내용이 이렇다는 내용인데 네네. 신청해서 그 부분이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예, 예. 부분,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이유가 있다라는 판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지만은 일단은 비상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죠. 결국 실질적으로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것도 비상 상황이 돼야 임명할 수 맞습니다. 있는 거니까 비상 결국 상황이, 그 기본 바탕이 지금 다 허물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의 국민의힘은 정상 상황인데 왜 그걸 억지로 비상 상황으로 만들어 가지고 비대위로 넘어가느냐,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법리적으로는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다음에 이전에 정당도 사실 정당 내부의 사태에 대해서 법원이 사법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이제 판사 출신의 법률가이기 때문에 계속 그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례적으로 굉장히 장문의 판정문을 통해서 사실상 정당 내부 절차에 대해서 판정을 하고 결국은 심리를 해서 결정을 내려서 사실상 집권당의 어떤 내부에 굉장히 큰 혼란을 가져오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사법적 결정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결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 물론 이제 법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네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최초의 사건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지금 정당의 활동에 대해서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인 예가 있긴 있습니다만 왜 최초냐 하면 당 대표 지도부를 지금 선출하는 과정에서 당으로 봤을 때는 당원 당규에 있는 최고 의결 기구들을 하나씩 순차적으로 당원 당규에 맞게 다 성립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임정국이나 전국위,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빼놓고는 가장 최고 의결 기구인 전국위까지 이렇게 거쳤던 사안, 그래서 의결을 본 사안을 두고 사법부가 지금 그게 옳지 않다라고 개입이라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런 판단을 내려준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네네. 이제 법원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런 결정 자체가 국민의힘의 당헌에 위배될 뿐만이 아니라 정당의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그리고 민주적인 내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을 가져야 한다는 정당법에도 위반된다, 이렇게 판정을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읽어주신 그 문구는 뭐냐면 스스로 이것이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정당 민주주의와 관련된 법규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했다라는 그 자신들의 이 어떤 정당성을 지금 재판부에서 명시한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제 정치적으로 판단할 때 어떤 경우라도 사실상 사법부가 이것은 개입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물론 첫 번째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말았어야 됐다. 정당이 그러니까 정당이나 혹은 국회는 갈등의 요소를 사실은 타협과 협상으로 해소해야만 하는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여지, 이렇게 사법부까지 끌고 가야 될 여지를 만든 것 자체가 정당이 잘못됐지만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어떤 평을 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떤 선례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한 사례가 돼서 이제 앞으로 정당 내부에서 갈등이 있을 때 그때마다 법원의 어떤 판결로 가져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느냐라는 우려도 할 수 있다는 거죠. 혹시 반론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저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단체 사람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보지만은 그러면 다시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 이 부분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억나기로 해도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시에 직무대행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직무대행 사퇴했다기보다는 이제 네. 비대위가 체제를 하면서 그 자리에 역할이 없어져서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사퇴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런가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다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부분을 직무대행을 해 가야 되는 것인지, 상당히 지금 나머지 또 사퇴한 최고위원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어려움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법원의 어떠한 이러한 판결로서 개입한 문제, 물론 저도
그 정당 내부의 문제라든지 어떤 정당에서의 문제 결정 사항을 법원으로 가져가는 부분은 저도 상당히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법이란 정당은 정치 집단이지 않습니까? 정치라는 것은 사법의 영역에서 물론 위법한 것까지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만 최소화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데 이번에 이러한 상황은 상당히 그만큼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당 대표의 어떤 지위 자체를 해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사법부에서 법원에서 이런 내용의 판결을 통해서 저는 하나의 시금석이 될 만한 판결은 아닌가라는 생각해 봅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는 앞서 지난 10일 국민의힘을 상대로 비대위 전국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었고요. 이어 비대위가 출범했던 지난 16일엔 본안 소송까지 제기했었습니다. 그렇죠. 비대위 출범으로 인한 이제 당대표직 상실과 함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징계를 받았는데 오늘 법원은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전당대회를 개최해서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할 경우에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당원권 정지 기간이 끝나더라도 채권자 여기서는 이제 그 이준석 전 대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전 대표가 당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결국 이준석 대표의 자리를 갖다가 지켜줘야 한다. 이렇게 법원이 판단을 한 겁니다. 네, 이 전 대표는 지난 19일에는요 재판부에 윤석열 대통령 등을 절대자, 신군부 등으로 지목해서 규탄하는 내용의 자필 탄원서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탄원서 유출의 근원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었기 때문에 오늘 법원의 결정으로 인한 파문 역시 점점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예상되는 거 이준석 대표는 그렇지 않아도 당 안팎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여론전을 펴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이고요. 이른바 이제 윤핵관 이 사람들이 자기를 몰아냈다, 억지로 몰아냈다, 이렇게 축출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른바 투쟁을 지금 벌여왔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 법원의 심리 결과를 가지고서 더더욱 그런 투쟁에 더욱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더더욱 강경한 입장으로 강경 투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당장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옹호해왔던 사람들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또다시 강한 옹호의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요. 이번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판결에 대해서 법원이 우리 당의 폭주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니까 자신이 속해 있는 당인데 자신이 속해 있는 당의 폭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폭주에 제동을 걸었다.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는 안팎의 호소를 무시하고 정치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찬 결과 법원에 의해서 당의 잘못이 심판받은 것이다. 현 위기 상황에 대한 정치적 해법을 거부한 당 지도부는 이 파국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 당장 이렇게 지금 치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준석 대표 어떤 방식으로 또 투쟁을 이어나갈 걸로 그렇게 보십니까? 일단 이준석 대표는 소기 목적을 달성을 했죠. 그리고 일단 본안 소송으로 뭐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본안 소송까지 계속 이어지는 어떤 뭐 정치 투쟁을 계속 할 테고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사실 내년 1월 전까지는 당원권이 정지되어 있으므로 여론전밖에 없습니다. 여론을 계속 자신의 유리한 상태로 이끌기 위해서 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지만 뭐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 나간다거나 혹시 뭐 당원 당규를 뭐 해석을 해서 했을 때 그것을 또 저지하려는 아마 제2의 또 가처분 소송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축이겠죠. 두 축. 하나는 계속 법원의 어떤 판단을 받아내는 것, 그리고 한쪽은 계속 여론전환하는 것. 그래서 일단 이 당원권 정지가 해제되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세력을 얼만큼 형성하느냐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행사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준석 전 대표 다 본인의 입장은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는요, 이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인 오늘 오전에 BBS 라디오에 출연해서는 사유자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에는 어떻게 활동하겠느냐 앞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어차피 나는 6개월 동안을 직무 정지 기간이라고 할 거다. 이제 그 당에서 내린 그 징계 기간을 갖다가 자기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하던 일인 당원을 만나고 책 쓰고 하는 일을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는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결정문에 따른다면 비상 상황이라는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예를 들어서 윤핵관, 물론 이렇게 그릇된 절차를 가져가기까지의 주도를 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분명히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그러면 거리 상황을 만들어 버리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실제 그러면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수사 상황이라든지 이런 시계가 굉장히 빨리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사에 따라서, 수사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기소가 된다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징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사고가 아닌 거리 상황으로 만들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지금 그 국민의힘의 또 공식 입장도 아직은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그 연찬회가 끝난 다음에 박정하 당수석 대변인이 뉴스원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정리가 돼야 말할 수 있다. 당 대표 직무대행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할지 차석 최고위원이 할지도 지금은 말하기 어렵다. 여기서 차석 최고위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전 최고위원 단에서 남아 있는 사람인데 그게 사실 김용태 최고위원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부분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당에서 나온 입장들을 정리를 해보면 결국 이제 법원 판단에 따라서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견이 현재로서는 많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입장은 아직 지금 주 비대위원장이 지금 그러니까 직무정지에 들어갔지만 어쨌든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인 거죠. 오늘 대구에 지금 내려가 있기 때문에 아직 주위원장의 입장은 나오지를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 비대위원장이 서울로 올라올 경우에 권성동 원내대표랑 상의를 한 다음에 그때 비로소 어떤 회의도 열고 당의 입장도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입장이 나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속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또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 사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이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이런 사태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어제부터 오늘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정권 교체 후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서 연찬회를 열었었죠. 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어제 처음으로 첫 연찬회를 열고 9월 정기국회에 임하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충남 천안에 있는 연수원에 소속 의원 100여 명은 물론 그 각 부처 장차관 40명, 또 외청장 20명을 포함해서 정부 관계자들도 총출동을 했는데요. 의원들은 평소 입던 짙은 정장 대신에 국민의힘 로고가 박힌 흰색 티를 맞춰 입고 각자 자신의 이름이 적힌 명찰을 왼쪽 가슴에 달아놓기도 했습니다. 또 이지성 작가와 김용하 교수, 또 윤희숙 전 의원이 진행하는 특강도 들었습니다. 어제 저녁 식사 자리에는요,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참석했습니다. 네, 현직 대통령이 여당 연찬회에 참석한 건 처음이라서 어제 윤 대통령 참석에 특히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이제 전 정권 핑계는 더는 통하지 않는다면서 당정이 하나가 돼 오로지 국민과 민생만 생각하자고 했습니다. 어제 현장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환영의 큰 박수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이 정권을 창출해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국제 상황에 대한 핑계나 또 전 정권에서 잘못한 것을 우리가 물려받았다는 핑계도 더 이상은 이제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건배 제의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도야 함께 함께 함께. 여러분 오늘 뵈니까 저도 힘이 납니다. 더 하여튼 파이팅해서 더 잘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이제 눈에 띄었던 거는요, 연찬회 테이블에 지역 특산품인 오미자 주스가 오른 겁니다. 이제 통상 우리가 건배를 하면 이제 술로 하는데 국민의힘이 아예 그냥 술을 뺀 겁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 건배를 할 때 마셨던 건 술이 아닌 오미자 주스였습니다. 이 당내 위기와 민생 경제 상황, 그리고 어제가 을지훈련 마지막 날임을 고려해서 국민의힘이 금주령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은 만찬에 앞선 강의를 듣는 의원들에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보냈다고 하고요. 이 홍카콜라라는 별명이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콜라를, 당 소속 박상돈 천안시장은 호두과자를 보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제 금주령까지 내리면서 혹시 모를 불상사를 경계한 듯한 그런 모습인데요. 대통령까지 등장하면서 어쨌든 행사장 분위기는 상당히 화기애애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기가 많았다, 이런 기사가 나왔던데 어떻게 된 일이죠?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보 관계자들과도 기념 촬영을 했는데 여기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일 인기가 많았다, 이렇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또 여성인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문혜 홍보수석 등이 뒤를 이었다는 후문입니다. 관련해서 박정하 당 수석 대변인도 가장 인기가 많았던 건 역시 한동훈 장관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원래 대통령께서 8시에 이석하시는 걸로 예정돼 있었는데요. 식사가 끝날 무렵 한 8시 조금 못된 시간 참석해 있던 의원들과 일일이 기념 촬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 15분 정도 소요가 돼서 최종 한 20분경 떠나셨고요. 그 식당 테이블에서는 강요들하고 의원들하고 기념 촬영이 덜어 있었습니다. 제일 인기가 많았던 건 역시 한동훈 장관, 그다음에 이영 장관, 김은혜 수석 등에 대해서 더러더러 모여서 기념 촬영이 있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1박 2일 일정의 연찬회를 마치면서 당내 갈등에 대해 사과하고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겠다, 이렇게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집권 여당의 책임은 무한이다 라면서 그 국민의힘이 지금의 대한민국 위기 속에 민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지 못했다, 당내 갈등으로 심려만 더 끼쳐드렸다고 말하면서 지난 2번의 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선택해 주신 절절한 마음을 잘 알기에 사과드리고 철저히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시작도, 방향도, 목표도 국민이라며 올해 정기국회 중심에 국민이 있을 수 있게 하겠다, 민생 회복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또 나라 살림을 지키기 위해 철저하게 예산을 점검하는 내실 있는 국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제 연찬의 뒷얘기들도 지금 이제 보도들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장제원 의원이 일찍 자리를 떠서 화제가 됐다, 이런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왜 그런 거죠? 네, 이른바 윤핵관 핵심 인물로 꼽혀온 장제원 의원은요, 어제 연찬회에 예정 시각보다 좀 늦게 도착을 해서 2시간여 머물다가 윤 대통령이 도착하기 10분 전에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장 의원이 이른바 윤핵관 논란을 의식해서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의도적으로 피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뒤따르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장 의원은 연찬회장에서도 취재진의 질문에 최대한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고요. 형이라고 부르던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질문에도 즉답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보도가 많은데 그게 실제 사실 것 같은 의원님 말씀해 주시고 가시죠. 아니 오늘 우리 연찬형 원수한들 아이돌 아니야? 왜 그래요? 이제 오랜만에 같이 만나셨잖아요. 오늘 뭔가 좀 재미있고 이제 가야 이제 좀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오늘 잘 정리해가지고 당정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연찬회를 하잖아요, 그죠? 이례적으로 금주령까지 내리면서 불상사를 경계했던 국민의힘인데요. 하지만 특강 연사로 초청됐던 이지성 작가의 발언 때문에 또 곤욕을 치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 소속 금성원 의원이 최근 수해 현장에서 실언을 해서 윤리위에 회부되는 등 잇따라 논란이 터지자 장 지도부가 이례적으로 금주령까지 내렸지만 결국 외부 강사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말았습니다. 문제가 된 이지성 작가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에는 젊음의 이미지, 그리고 여성의 이미지가 너무 부족하다. 그 이야기를 제가 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보수정당을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할아버지 이미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당신이 들어가서 좀 국힘의 젊음의 이미지와 젊고 아름다운 여성의 이미지를 당신이 들어가면 바뀌지 않겠냐. 배현진 씨도 있고 나경원 씨도 있고 다 아름다운 분이고 여성이지만 왠지 좀 부족한 것 같아. 김건희 여사로도 부족한 것 같고 당신이 들어가서 4인방이 되면 끝장이 날 것 같다. 그래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네, 해당 발언 직후 의원들이 앉은 의석에서는 박수와 웃음이 터져 나왔지만
특강에 실명으로 언급된 배 의원과 나 전 의원은 즉각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SNS에 불쾌감을 표시한다라면서 그런 언급과 접근이 바로 우리 당의 꼰대 이미지를 강화시킨다라고 지적을 했고, 배현진 의원도 이 작가를 향해 대체 어떤 수준의 인식이면 이런 말씀을 이라면서 부부금슬 좋은 것은 보기 아름답지만 오늘같이 집 문 밖에 잘못 과하게 표출되면 팔불출이라는 말씀만 듣게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결국 논란이 확산되니까 이 작가는 배 의원의 SNS 글에 사과의 댓글을 달았고요. 또 이 작가의 부인인 체육인 차유람 씨 역시 SNS에 남편 이지성 작가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사과드린다면서 해당 발언은 저 역시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부적절한 내용이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김건희 여사님, 나경원 의원님, 또 배현진 의원님께 사과드린다면서 불쾌하셨을 그 국민 여러분께도 거듭 송구스럽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해당 논란에 당 지도부도 유감을 표명하면서 진화에 나섰는데요. 주호영 위원장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앞뒤를 자세히 보니까 또 오해할 만하고 또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은 것 같아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들 먼저 전해드리고 그러고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서 내일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반드시 전원이 참석해달라고 지도부가 지금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내일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또 다른 거 하나는요.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있죠. 바로 이준석 전 대표와 개인적으로는 이제 호영호재하는 그런 사이지만 이번 가처분 그런 신청 과정에서 일종의 이준석 대표하고 척을 지닌 이제 그런 결과가 됐는데, 아까 저희가 패널 토론 과정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장해찬 위원장 결국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한 측근으로 청년 측근으로도 불리는데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법원은 전국위를 통한 당헌 개정은 문제가 없다고 명시를 했다.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당헌 개정, 그러니까 대표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서 비대위를 출범시킬 수 있도록 한 그 당헌 개정은 문제가 없도록 법원도 인정을 했다. 그렇다면 다시 상임 전국위 그다음에 전국위를 열어서 당헌의 비상 상황 규정을 갖다가 다시 만들자. 그렇게 당헌을 갖다가 개정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비상대책위원장을 의결을 하면 법원이 오늘 지적한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다. 결국 아까 저희가 소개해드린 대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기존에 유지해왔던 입장 중에 하나였죠. 바로 법원이 지적한 절차적 하자를 갖다가 치유하고 보완하는 식으로 다시 절차를 가진 다음에 비대위를 재발족하자. 이런 주장을 당장 하고 나왔다는 거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법원의 가처분 심리 결과는요, 사실 대통령실에도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연일 민생 챙기기에 주력하면서 이제 의도적으로 정치 현안과는 거리를 두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는데, 오늘은 전통적인 보수 텃밭이죠. 대구를 찾아서 첫 번째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열었고요. 또 현장도 방문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알려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 연일 이어지는 민생경제 행보와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한 고강도 감찰 등 국정 쇄신 행보를 통해 느슨해진 국정에 새 드라이브를 걸고 국정 동력을 다시 회복하는 변곡점으로 삼고자 하고 있는데요. 이런 반전의 시기에 윤 대통령 전통적인 보수 텃밭이죠. 대구를 찾은 겁니다. 윤 대통령은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로봇 기업 아진에스텍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들과 정부 여당 고위급 인사,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차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열었고요.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 한 줄의 규제에 기업의 생사가 갈릴 수 있다면서 기업인과 민간 전문가가 규제혁신 과정의 들러리가 아닌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대구에 가서 이 서문시장도 방문한다고 합니다. 앞서 김건희 여사 팬클럽을 통해서 대통령의 이제 대외비 동선이 사전에 유출돼서 논란이 있었던 바로 그 일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24일이었죠. 이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중 한 곳을 통해 보안 사항이었던 윤 대통령의 서문시장 방문 일정이 구체적으로 공개돼 논란을 빚은 바 있는데요. 이후 대통령실은 경호상의 이유 등으로 방문 시간 등을 변경해 일정을 진행하기로 했고요. 윤 대통령은 서문시장을 찾아 지역 상인들의 고충을 듣는 민생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특히 이 서문시장은 그 장소가 갖는 상징성도 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에 처할 때마다 방문해서 지지세를 결집시켰던 곳인데요. 이른바 보수의 성지로 불리기도 했었던 곳입니다. 윤 대통령 역시 대선 과정에서는 물론 이 당선인 시절에도 서문시장을 찾은 바 있고요. 어떻게 보면 권력이 서문시장에서 나오는 것 같다. 이 서문시장만 오면 아픈 것도 다 낫고 엄청난 힘을 받고 자신감을 얻게 된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과거 서문시장을 찾았던 윤 대통령의 모습도 이어서 보고 오겠습니다. 전통시장의 성지 서문시장을 다시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결승 테이프 제일 먼저 죽기 살기로 뛰어서 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권력이 서문시장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서문시장만 오면은 어디 아프던 것도 다 낫고 엄청난 그 힘을 받고 자신감을 늘 얻게 됐습니다. 자꾸 들어야 잊어먹지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아주 조용하게 민생 행보를 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는데요. 어제 수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의 빈소를 찾아서 조문하는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투병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지난 21일 모두 숨진 채 발견돼 우리 사회 충격과 안타까움을 줬던 수원 세 모녀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김건희 여사는 어제 오후 경기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 수원 세 모녀 빈소를 찾았습니다. 김 여사는 빈소 위패 앞에 헌화한 뒤 추모식을 맡아 진행한 원불교 관련자들과 고생하셨다 이런 취지의 짧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조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빠르게 자리를 떴습니다. 네, 세 모녀의 빈소에는 윤 대통령의 조화도 놓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출근길에도 세 모녀 사건을 직접 언급하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어려운 국민을 각별히 살피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어제 세 모녀 빈소를 찾은 김건희 여사 모습과 윤 대통령의 지난 출근길 목소리 이어보겠습니다. 수원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그 세 모녀가 중증질환과 또 극심한 채무에 참 어려운 삶을 이어가면서 고통스러운 그 삶을 마감한 기사를 다들 보셨을 겁니다. 이런 일들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어려운 국민들을 좀 각별히 살피겠습니다. 앞서 김건희 여사가 며칠 전에요, 이 수해 지역을 찾아서 비공개로 봉사활동을 했다. 이런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런데요, 이 일정을 대통령실이 특별히 어떤 조정을 한 게 아니고 일반인들하고 같이 이 포털을 통해서 개인 신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봉사를 하게 됐다. 또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맞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는 이달 초부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곳을 찾아서 2주간 수차례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때 최소한의 보좌 인력만 동행했고 작업복에 마스크와 안경을 착용해서 지역 주민들도 대부분 김 여사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 머니터데이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그 김 여사가 수해 봉사를 하려면 그 신청하는 포털 창구가 있는데 그곳을 통해 개인 봉사를 신청하고 배정받은 집에 방문해서 청소와 가재 도구 정리 등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공개로 한 개인 활동이고 또 김 여사 측에서도 알려지기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정확히 언제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고 언론 취재가 들어오고 나서야 알았다고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민생 행보에 맞춰서 지금 부인 김건희 여사도 역시 조용하게 지금 민생 관련 행보로 일종의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워낙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고 야당으로부터는 상당한 지금 정치 공세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악화된 여론 돌리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조용한 내조 이런 것들이 법으로나 혹은 당원 당규나 뭐 이런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서 어디까지가 내조고 어디까지가 조용한지 상당히 불명확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사회의 약자들이라든지 혹은 언론이 조명을 하지 않는 그늘진 곳을 찾아간다면 더불어서 거기에 조명이 비춰지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우리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보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을 가는 것까지 뭐 국민들이 이 따가운 시선을 보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저는 바람직한 그런 행보라고 봅니다. 네, 변호사님 어떻게 예, 평가하십니까? 뭐 계속 이런 행보 저는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 상당히 지지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으로도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뭐 그 본인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회적 어둡고 약하고 그런 데를 찾아가서 본인이 같이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앞으로도 어떤 이런 행보 한번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경제 부분에서 또 낭보도 들려왔습니다. 우리 정부가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300km 떨어진 이 해안 도시 엘다바에서 원전 4기를 건설 중이고요. 2028년부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한국수력 원자력이 엘다바 프로젝트의 원전 기자재와 터빈 시공 분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모두 3조 원 규모로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 13년 만에 조 단위 원전 수출이고요.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원전 수출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업계가 고사위기에 처했다가 탈원전 정책을 파기한 이후 거둔 첫 성과라는 데 의미가 있다, 이런 평가입니다. 네, 정부는 이집트를 시작으로 현재 수주전이 진행 중인 체코와 폴란드 원전 사업까지 노린다는 계획입니다. 윤 정부가 목표로 세운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저녁 SNS를 통해 대한민국 원전의 우수한 기술력과 안전성, 탄탄한 공급망이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자신부터 발로 뛰고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우수한 원전을 알리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역시 브리핑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폐기 정책과 강력한 원전 수출 의지가 관련 기관들의 노력과 합쳐져 최종적인 계약 성사를 만들어냈다면서 이번 계약에 대해서 평가했습니다. 오늘 윤석열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등록 상황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좀 주요한 부분들 한번 살펴주시죠. 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늘 관보를 통해서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등 재산 공개자 184명의 재산 등록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본인 명의 예금 5억 2천만 원과 또 김건희 여사 명의의 부동산 예금 71억을 신고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과 대통령실 참모진 50여 명의 평균 재산은 43억 원 정도로 나타났고요. 또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120억, 또 대통령실에서는 가장 재산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체 재산 공개 대상 가운데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292억 원을 신고해 가장 재산이 많았고요. 이종호 과기부 장관이 160억 원을 신고해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김태효 실장, 그다음에 김소영 부위원장은 가족의 재산, 그다음에 이제 상속받은 재산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고요. 이종호 과기부 장관 같은 경우는 벤처 기업의 어떤 그 특허 기술로 인한 그런 저작권, 특허료 이 부분이 재산의 상당 부분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는 정치권을 둘러싼 검경의 수사 관련 소식들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경찰이 최근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건들을 잇따라 불송치 결정, 이렇게 매듭지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공개된 이른바 7시간 녹취록 관련 사건들이 잇따라 무혐의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해당 녹취록은 김 여사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통화를 한 내용으로 당시 시민단체는 이를 토대로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 여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을 했었는데요. 경찰이 해당 사건들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한 겁니다.
네, 당시 시민단체가 윤 대통령을 직권 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건 녹취록 속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가 가만히 있었으면 구속이 안 될 수도 있었다라는 김 여사의 발언이 근거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전체 내용과 맥락을 봤을 때 윤 대통령의 직권 남용 행위를 특정할 만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고 정 전 교수 구속이 사법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가 기자에게 동업을 제안하면서 잘하면 1억 원도 줄 수 있다라고 한 대목을 근거로 남편의 당선을 목적으로 언론을 매수한 것이라면서 접수된 고발에 대해선 해당 발언 뒤에 대통령에게 유리한 보도가 없었던 점 등을 들어서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해서 녹취록 내용도 다시 들어보시죠. 우리 남편 대통령이면 동생이 제일 득볼지 뭘 그래. 이재명 된다고 뭐 동생 챙겨줄 것 같아? 어림도 없어. 누나한테 가면 얼마 주는 거야? 명수가 하는 만큼 줘야지. 잘하면 뭐 1억도 줄 수 있지. 조국 수사를 이렇게 크게 펼칠 게 아닌데 이제 너무 조국 수사를 너무 많이 이렇게 공격을 했지 검찰을. 그래서 검찰하고 이렇게 싸움이 된 거지. 그러니까 윤석열이 결국 이렇게 대통령 후보까지 만들었지. 제가 가만히 있었으면 조국 그냥 정경심도 그냥 좀 가만히 있고 좀 이렇게 그냥 이렇게 구속 안 되고 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거든. 그 조용히만 좀 넘어가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네, 이렇게 7시간 녹취록 관련 사건들은 잇따라 무혐의로 마무리가 됐고 남은 것은 이 김 여사의 경력 위조 의혹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역시 이제 불송치로 가닥이 잡혔다. 이렇게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언론 보도들을 보면요.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앞서 시민단체들은 사기와 사문서 위조 행사, 또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김 여사를 고발했는데 이 고발된 혐의들 대부분이 공소시효가 지났 겁니다. 이 김 여사가 허위 경력을 쓰고 일자리를 얻었다고 알려진 첫 사례가 2001년이고 마지막은 2014년인데 형법상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 등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라서 처벌 자체가 불가능해진 겁니다. 이 시효가 남은 사기 혐의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허위로 부풀린 경력이 일부에 불과해서 대학 측을 속이려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는지 실제 채용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는지 확실치 않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 JTBC는 경찰이 김 여사가 이력서에 쓴 경력 일부가 허위인 건 맞지만 대학들이 강사로 뽑기 위한 중요 조건이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고요. 대학들도 이 허위로 적은 경력이 채용에 직접 영향을 준 건 아니었다면서 이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입장을 경찰에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해 해당 의혹에 대한 지난해 김 여사의 사과 기자회견 모습 그리고 그에 대한 윤 대통령의 목소리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입니다. 저나 제 아내 입장에서는 이 사과가 충분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진정한 마음에서 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판단을 맡겨야지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그건 또 사과의 어떤 진정성하고도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처럼 경찰이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 잇따라 불송치 결정을 내리니까 야당은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민주당 신영영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잘 보이려고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이 있었다라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대국민 사과까지 했는데 이를 눈 감아주겠다는 경찰의 결정에 기가 막힌다라면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신 대변인은 경찰이 눈 감아준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의 사기와 사문서 위조 혐의가 사라지지 않는다라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의당에서도 김 여사가 직접 사과한 말을 온 국민이 다 기억하는데 경찰만 기억을 못하는 것이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새로 나온 내용 좀 있습니까? 네, 경찰이 김혜경 씨와의 공모 관계를 의심하고 있는
배모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는 30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수원지법이 배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30일 오전 10시 반으로 예정됐다고 밝힌 건데요. 다만 신문 예정일이기 때문에 피의자 등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약 당일 실질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영장 전담 법관인 김경록 판사가 신문하게 됩니다. 관련해서 녹취록 속 배 씨의 목소리 잠시 듣고 오시죠. 눈치를 봐야지 우리 차를. 안 보이는 대로 꺼내줘야지. 사모님이 돈을 얼마나 자기를 무시한다 생각하겠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의전에 의가 안 돼 있어. 그 약이랑 증이랑 카드랑 신분증이랑 다 넣어서 경비실에 놔줘요. 알겠습니다.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줘요. 경비실에 맡긴 거? 네, 알겠습니다. 네, 사모님. 네네. 아, 그러세요. 그럼 늦으세요, 사모님. 댁에 누구 계세요, 사모님? 아, 그래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이 배 씨는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를 재직할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간 도청에 근무하면서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를 한 의심을 받는 이 사건 핵심 인물입니다. 이 때문에 배 씨가 입을 열지 이 배 씨의 구속 여부가 이 김 씨 수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각에선 경찰이 김 씨가 지시했거나 또 오랜 기간 암묵적으로 승인했을 것으로 보고 이 김혜경 씨에게도 배임교사 혐의를 적용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이 경찰은 오는 30일에 배 씨의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를 본 뒤에 김혜경 씨의 혐의에 대해 결론을 내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물론 김혜경 씨, 그다음에 배 씨 모두 김 씨의 지시는 없었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의원 측 역시 이번 사건을 7만 8천 원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김 씨는 법인카드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한 라디오에서는 이 7만 8천 원 표현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7만 8천 원 사건이라고 네이밍을 딱 하는 건 그 이재명 의원이 머리 좋은지는 알았지만 진짜 머리가 좋으시네요. 결과적으로 머리 좋은 머리, 그 좋은 머리로 이런 데 쓰시는 거예요. 이 7만 8천 원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법카 유용 금액 2천만 원 이상 넘고 이 5억 이상 넘는 거는 싹 감추고 오로지 선거법 위반 7만 8천 원 얘기만 하는 그 엄청난 작전인 거죠, 이게. 경찰이 있잖아요. 129군데를 압수수색해서 광범위한 자료를 모아가지고 지금 혐의를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16번의 법인카드에 대해서 180만 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심부름 배달한 거예요. 지금 비서 역할에 월급까지 월급까지 카드에 김혜경 씨하고 같이 썼는지 안 썼는지 그거 다 수사에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공범일 가능성도 되게 높은 거예요. 아니 그래서 배 씨에 대해서는 지금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잖아요. 네. 그럼 2천만 원 전부 다 이제 김혜경 씨가 지시하고 공모하고 다 썼으면 구속영장이 같이 청구가 돼야 되죠. 그래서 아니죠. 배 씨만 그거는 지금 수사.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검찰은요, 쌍방울 그룹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합니다. 쌍방울 그룹 결국 이재명 의원의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돼 있는 그런 의심을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쌍방울 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둘러싼 경영진의 수백억 원대 횡령 의혹과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함께 수사 중인 통합수사팀이 오늘 오전 쌍방울 그룹 본사와 계열사 등 10곳이 넘는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23일과 7월 7일에도 쌍방울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는데요.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오늘 압수수색의 범위는 종전에 이루어진 것보다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졌고요. 검찰은 횡령 의혹과 관련된 추가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사건들에서 잇따라 지금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외치고 있는 공정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지 않나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은. 왜 당선되면 다 무죄가 되고 낙선하면 유죄가 되는 것인지 약간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느낌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어떤 좋은 어떤 이런 행동들도 이런 거에 다 묻혀버린다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경찰들이 이러는 것이 그러니까 꼭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은 조금 의혹이 남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슈 인물들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 소식인데요. 오랜만에 외부 활동 모습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네, 국민일보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어제 저녁 서울 강남구 한 호텔 식당에 일행과 함께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외부 활동이 노출된 건 지난 5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 참석 이후 107일 만입니다. 이 국민일보가 보도한 사진을 보시면 이 박 전 대통령은 올림머리에 감청색 재킷, 또 흰색 바지를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인데요. 일행은 대여섯 명 정도였고 이 중에는 유영하 변호사가 포함된 것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유 변호사는 손을 들어 외부인의 접근을 제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일 때 유일하게 접견을 허용한 그런 최측근 인물로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지난 4월에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 출마한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사면 이후 첫 정치적 메시지를 내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유영하 후보는 지난 5년간 제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저의 곁에서 함께 했습니다. 저를 알던 거의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심지어 저와의 인연을 부정할 때에도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저의 눈과 귀를 가리고 저와의 만남을 차단한다는 터무니없는 모함을 받고 질시를 받았음에도 단 한마디 변명도 없이 묵묵히 그 비난을 감내했습니다. 결국 이제 유영하 후보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죠. 윤 대통령 취임식 이후에 서울로 올라온,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로 올라온 모습은 이제 처음으로 지금 포착이 된 건데요. 왜 서울에 왔는지 그 이유도 공개가 됐습니까? 네, 박 전 대통령과 어제 만찬을 함께한 인사들은 유 변호사를 제외하고는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의 서울 방문 이유도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건강점검차 서울에 온 것 아니겠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1일 특별 사면을 받아 석방된 이후에도 수감 생활로 나빠진 건강 상태를 치료하기 위해서 강남구 한 병원에 3개월간 입원했다가 사저가 있는 대구 달성군으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요, 이제 사저 주변 시위대 때문에 아주 골치를 앓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그 달성군 사저로 내려갔을 때 이른바 소주병 난동 사례가 있어서 상당히 우려가 됐었고 실제 대통령실 경호처에서도 그 현장 점검을 했다고 하죠. 네, 지난 3월에 이 대구 사저에 도착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이 날아든 사건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이 소주병이 날아든 순간 여성 경호원이 뛰쳐나와서 소주병 파편을 발로 맞고 양팔을 높이 들어서 박 전 대통령을 어모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모습을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5년의 시간은 저에게 무척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저의 정치적 고향이자 마음의 고향인 달성으로 돌아갈 날을 생각하며 견뎌냈습니다. 네, 최근 대통령실 김종철 경호처 차장이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박 전 대통령 사저를 예방해서 경호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박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에는 별다른 안전 위험 요소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 사저에 한때 많은 지지자가 몰렸지만 최근에는 비교적 한가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대통령 경호처도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주변 경호구역을 확대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랜만에 서울에 와서 또 그 모습이 이제 사진으로 공개가 돼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결국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을 받았을 때 뭔가 여권의 어떤 정치 기반이 분명히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정치 활동 다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 아직까지는 조용한 듯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도 사실은 거리를 많이 두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까 유영하 변호사 관련해서 후원의 목소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유영하 변호사의 정치적 진입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도 좀 비판적인 대목이 유영하 변호사의 정치적 능력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곁에 있었다는 것을 부각을 시키면서 사실상 뭐 많은 분들이 좀 적절치 못했다라고 표현이 됐고요.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 고향에 내려가서 조용히 자신의 어떤 그런 이 생활을 정리하는 그런 모습을 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요. 지난 광복절에 복권을 받았죠. 바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인데 복권 이후에 굉장히 이제 넓은 행보, 특히 그 사내외의 경제 행보, 경영과 관련해서 상당히 눈에 띄는 행보들을 보이고 있어서 역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은요. 8.15 광복절 복권된 당시 이 지속적인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경제에 힘을 보태겠다 이렇게 강조한 바 있었는데요. 먼저 복권 당시 한동훈 법무장관과 이재용 부회장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주요 경제인으로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특별 복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특별 사면 및 복권,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을 특별 복권,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을 특별 사면 및 복권합니다. 범국가적 경제 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에 대한 엄선된 사면을 통해서 다시금 경제 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경제 위기 극복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광복절 특별 사면에 포함돼서 복권이 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국가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추석 연휴에 미국행 해외 출장길에 오를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전히 계열사 부당합병 혐의 등 재판으로 출석해야 하지만 추석 연휴에는 재판 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활용해서 최근 반도체 공급망을 둘러싼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이 미국으로 해외 출장에 나설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이제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해서 중국을 배제하는 이른바 치포 결성을 지금 주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치포 참여가 결정이 되면 삼성전자는 당장 중국과의 관계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 1,280억 달러 가운데 중국 수출이 홍콩까지 포함하면 60%나 됩니다. 일단 우리 정부가 치포 예비회의 참석 의사를 미국에 전하면서 중국과의 갈등 국면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런 난국을 맞아서 이 부회장이 미국으로 건너가 정관계 인사들과 만나서 논의 진행 상황을 살피고 직접 의견을 내면서 대응을 모색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제2공장의 착공식에 참석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 총회 경제 사절단으로 미국행을 택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요, 특히 이제 사내에서 사원들과 벌이고 있는 스킨십, 이 부분이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구내 식당에서 목격됐다 이런 지금 또 기사가 나서 상당히 또 눈길을 끌었죠. 네, 맞습니다. 지난 24일에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 엔지니어링 본사를 방문해서 구내 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을 보기 위해서 임직원 800여 명이 현장에 몰렸다고 합니다. 이 사진 요청도 잇따랐는데요. 이 부회장이 흔쾌히 응하니까 이 최성원 사장이 일일 카메라맨이 돼서 기념사진을 촬영해 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직원들은 이 SNS를 통해서 이 부회장과 찍은 사진을 올리며 회사의 셀럽이 입사 첫 해에 잊지 못할 추억이 생겼다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구내 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뒤에는 100여 명의 아동이 다니는 사내 어린이집을 방문했는데요.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어린이집 운영 현황과 직원들의 이용 방법, 육아휴직 등에 관해 묻기도 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어린이들에게는 엄마 아빠 어느 회사 다니니 이런 농담을 하기도 했고요. 아이들이 저마다 마스크를 쓰고 있다며 안쓰럽다는 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또 얼마 전에 한국을 찾았던 빌 게이츠, 멀린다 게이츠 재단 이사장과도 만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 주제가 그런데 화장실이었다고 해요. 네, 이 화장실 무슨 화장실이냐 이렇게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과 빌 게이츠가 의기투합해서 물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물과 하수 처리 시설이 부족한 이 저개발 국가에서 매년 40만 명에 가까운 어린이가 장티푸스와 설사 등으로 사망하곤 하는
하는데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개념 위생 화장실 보급 프로젝트는 게이트 재단이 저개발 국가를 돕기 위해 2011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게이트 재단은 기술적 어려움으로 어려움을 겪어오다가 2018년 삼성의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삼성은 설계와 부품 및 모듈 기술 개발, 양산화를 위한 프로토타입 개발에 착수한 지 3년 만에 이 열처리 및 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물 없는 화장실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16일 방한 중이던 빌 게이츠는 빡빡한 일정을 쪼개서 이재용 부회장을 따로 만나서 감사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안민석 의원 관련 소식입니다. 최서원 씨, 그러니까 최순실 씨와 관련해서 했던 과거 발언 때문에 검찰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네, 안민석 의원은 지난 2016년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 최서원 씨가 사드 도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최근 경찰이 안민석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안민석 의원과 관련해서 가장 논란이 있었던 부분은 바로 이 발언이죠.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순실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 세탁 규모가 수조 원대다. 바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런 주장에는 이 최서원 씨는 안민석 의원을 2019년 9월 고소한 바 있고요. 이 안민석 의원의 지난 발언과 정유라 씨의 반박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과연 독일에 얼만큼 많은 돈이 세탁되어 있을까? 수천억에서 수조 규모일 거라 봅니다. 당시에 박정희 통치자금이 그 당시 돈으로 한 9조,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은 한 300조가 되는 돈이거든요. 네. 한번 뭐 조사해보세요. 비자금 없을 겁니다. 만약에 이런 한 푼이라도 발견된다면 제가 모든 책임 다질 거고요. 국회의원 면책특권 가지고 그거를 악용을 해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다 말씀을 하고 다니시는데 제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니까 무슨 얘기든지 다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더 이상 그러지 않을 거고요. 다만 돈 세탁 규모가 수조 원대라는 등 이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서 이번 송치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해당 발언의 사실관계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재 독일 수사당국에 공조를 요청한 상태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추후 독일 수사당국과의 공조 결과를 토대로 추가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한편 더 팩트 보도에 따르면요. 안 의원 측은 경찰이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건 정권의 보복 수사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프로그램 마무리하기 전에요. 방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아까 저희가 처음에 전해드렸던 법원의 가처분 실정 인용 결정과 관련해서 공식 그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원내대변인 논평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제는 이겁니다. 서울 남부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정당 내부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대한 과도한 침해이다. 오늘 법원의 결정은 국민의힘이 당원에 대한 자체 유권 해석에 따라 진행한 절차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으로 정당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침해한 것이다. 그리고 이렇듯 모든 절차가 당원과 당규에 따라 진행되었고 그다음에 압도적 다수의 당원이 찬성표를 주어서 비대위가 의결됐는데도 오늘 그 법원의 결정은 그런 국민의힘 당원들의 의사를 부정하는 것이고 당내 문제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빠른 시일 내에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공식 논평을 냈습니다. 결국 요지는 법원의 결정이 정당의 자율적 결정을 침해한 것이고 국민의힘은 빠른 시일 내에 법원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겁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월요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